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만들어가는 레거시로 발표하게 된 추천 시스템 팀 오창윤입니다. 네, 앞선 세션에서는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미래와 현재를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더 쉽게 옛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17년부터 현재까지 우한 형제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말하면 17년 7월에 데이터 서비스 팀에 입사해서 19년 10월에 데이터 플랫폼 파트, 21년 4월에는 데이터 프로덕트 개발 파트, 21년 8월에 추천 시스템 팀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슷비슷한 조직에 이전한 거를 왜 소개에 올렸나 라고 궁금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발표에 동기가 된 것이 이렇게 비슷한 팀의 조직 이동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비스, 플랫폼,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발표에 앞서 데이터 엔지니어와 레거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비즈니스 가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모든 일이 그렇다시피 기획과 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기획과 설계 후에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의 꽃, 데이터 수집, 변형,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모델이 개발되고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시각화와 제품이 개발되게 됩니다. 제품이 개발된 후에도 이 제품에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데이터 모니터링이 들어가야 되고 피드백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시 처음에 데이터 수집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는 시스템 모니터링이 들어가야죠. 그럼 데이터 엔지니어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 중 하나는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너무 모호하고 많은 범위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데이터 수집을 하는 사람도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데이터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도 데이터 엔지니어의 업무고요. 제품 적용도 데이터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 변형, 저장을 제품 적용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거시인데요. 레거시가 저는 좀 무식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영단어로는 좋은 의미의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IT에서는 예전에 만들어져서 확장하기도 어렵고 보안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유지해야 되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그리고 더 심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모두 레거시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더 심하면 이제 자기가 만든 코드도 시간이 지나면 레거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 이것들을 좀 더 순화시켜서 변경이 필요하지만 변경하는데 조금 어려운 코드나 시스템을 레거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 이야기, 제가 우한 형제들에서 일하면서 만든 레거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고 이미 과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비스 이상 탐지입니다. 제가 부제로 내일인 듯 내일 아닌 내일 같은 이라고 적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한 형제들에서 서비스 이상 탐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 서비스 이상 탐지는 시스템 장애와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어떤 시스템이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장애가 울리는 거라면 서비스 이상 탐지는 기존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값과 차이가 난 데이터 패턴이 발생하면 이상으로 보고 알림을 발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정확히 말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데이터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차트는 주간에는 굉장히 잔잔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야간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주간에는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야간에는 데이터 흐름이 뚝 끊기는 그래프입니다. 세 번째는 우한 형제들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인데요. 점심시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저녁 시간에 확 올라갔다 내려가고 야간 시간에 거의 흐름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서 약간만 변화가 있는데요. 주간마다 여러 시스템들이 전처리 동작들을 하면서 피크를 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도 거의 비슷하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 누적, 그래서
꾸준히 데이터가 올라가다가 0시가 되면 0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에서 이 파란색 선은 저희가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고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미리 뽑아놓은 예상 데이터입니다. 딱 그래프로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파란색이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쭉 내려와서 빨간색을 닫은 순간 이거는 이상 상황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맨 처음에 앱로그를 받아서 배치 데이터로 하이브에 저장하고요. 스파크에서 예측 데이터를 생성해서 레디스에 저장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스파크 스트리밍에서 미리 저장된 레디스의 예측 데이터를 가져오고 현재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스파크 스트리밍은 AWS NS를 거쳐 AWS 람다로 이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요. 람다에서는 이 알람을 어떻게 알람을 보낼 것인지, 어디로 보낼 것인지의 정보를 다이나모DB에 저장하고 있다가 옵스지니아, 슬랙, 그라파나 등의 상황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21년 4월 데이터 프로덕트 개발 파트에서 8월에 추천 시스템으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천 시스템 팀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서비스 이상 탐지는 제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뭐 직관적이고 원활하고 이런 자랑을 했는데요. 반대로 잘 동작하기 때문에 거꾸로 코드 내부를 잘 살펴보지 않고 알람이 발생했을 때 이 알람을 어디에 전달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가 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이터가 아닌지 같은 외부적인 요소만 살펴봤습니다. 대망의 인수인계 때 저도 이렇게 될지 모르고 회사도 이렇게 될지 몰랐을 텐데요. 인수인계가 22년 12월 그러니까 1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말해야 될지 당연하다고 말해야 될지 인수인계 타이밍에 세부 사항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핑계를 대자면은 내부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키네시스에서 카프카로 변하기도 했고요. 스파크 스트림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스파크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고 플링크를 대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WS 람다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사용했는데요. 추천 시스템 팀에서는 1년 넘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죠. 제가 만든 코드 다시 공부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배달 예상 시간입니다. 제가 부제를 402 떠나면이라고 했는데요. 부제만 봐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예상이 가시죠. 링크드인 22년 6월 자료인데요. IT에서 엔지니어 이직률은 11.5%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티클 전문을 보면 링크드인 수많은 직업 중에서 5위가 11.8%의 이직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위권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인 거죠. 링크드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료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여러 개인 히드라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배달 예상 시간은 이 히드라는 거꾸로 하나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러니까 배민에 있는 배달 예상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배민1의 배달 예상 시간입니다. 보이기는 배달, 최소 시간, 그리고 최대 시간으로 똑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그 내부를 보면 배민 배달 시간, 배민1 배달 시간, 조리 예상 시간, 기타 다른 배달 예상 시간 등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학습 데이터도 다르고 데이터 모델링 방식도 다르고 결과 서빙 방식도 다르고 보정 방식도 다릅니다. 심지어 배민 배달 시간과 배민1 배달 시간은 저희가 완성값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계산을 위한 일종의 피처값만 제공을 했었고요. 조리 예상 시간은 이제 보정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수준의 거의 완성값에 가까운 값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스템이고 각각 다른 엔지니어가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A 엔지니어가 이직을 하면서 B에게 인수인계를 했고요. B 엔지니어도 이직을 해서 C에게 인수인계했습니다. D 엔지니어도 인수인계해서 C 엔지니어가 이제 배민 배달 시간에 마스터가 돼야 했는데요. 맨 처음 받을 때는 각각 다른 시스템이지만 관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제 추천 시스템이 됐습니다. 배달 예상 시간, 추천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시간이 지나서 인수인계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데이터 어디서 가져왔는지, 연관 부서가 어디였는지, 시스템 구성 왜 이렇게 했는지
분명히 인수인계 했을 때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이 각종 배달 예상 시간을 만든 데이터 사이언스 부는 회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인수인계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그분까지 이직했으면은 저는 이직한 지 1년이 넘은 엔지니어한테 전화해서 혹시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라고 물어볼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좋은 분들이 가져가셔서 세션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이 B 트랙의 가장 첫 세션이었던 Y가 명확하지 않은 머신러닝을 발표하신 봉원님과 동희님이 배달 예상 시간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비로소 추천 시스템 팀에 와서 만든 배민 추천 시스템입니다. 배민 추천 시스템은 여러 가지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화면은 배민 홈에서 추천 화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바구니 추천이고요. 세 번째는 배달 카테고리 추천입니다. 이 각각의 추천들은 별도의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API들을 맨 처음에 기획할 때는 자바로 만들기로 기획했습니다. 자바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우한 형제들에서 자바를 대세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나온 건 아니고 회사에서 주로 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배포 툴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 배포 툴을 사용하면 배포 전략이라든지 이제 리소스를 할당받는다든지 보안 그리고 이제 배포가 나간 후에 모니터링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써서 개발을 멋지게 했는데 새로 오신 개발자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은 파이썬으로 개발하시는데 파이썬으로 만든 모델을 자바로 컨버팅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100번 맞는 말이죠. 좀 극단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배포 툴이 없어서 손배포를 한다고 해보죠. 휴먼 에러 발생하기 쉬울 겁니다. 휴먼 에러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냥 다시 올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심할서처럼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죄하면 되는데 만약 파이썬으로 작성된 모델을 자바로 컨버팅해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잡기도 힘듭니다. 보통 파이썬을 만든 모델을 자바로 만들었을 때 문제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발생하지 않고 특정 데이터,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에러고 이게 모델이 잘못된 건지 컨버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잘못 이슈로 인한 에러인지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배민 홈 추천만 자바로 만들었고 나머지 장바구니나 배민원 그리고 배민 이제 카테고리 추천 등 이후에 만들어지는 추천 API는 모두 파이썬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게 바로 전 세션이었던 정현님의 여기 주문하신 예측 나왔습니다. 세션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자바로 만든 거는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레거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파이썬으로 컨버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레거시의 발생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세 가지 시스템 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 사항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일하는 개발자들도 바뀌고 심지어 제 스스로도 변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레거시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레거시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레거시를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말하기 좀 껄끄러울 정도로 기본인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코드 깔끔하게 짜야죠. 가독성, 유지보수, 버그 발생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리뷰와 가이드라인, 테스트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레거시가 발생했고 코드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기존 코드는 최대한 손대지 않는 점이 좋습니다. 정말 쉬워서 그냥 한 줄만 바꾸면 될 것 같아도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if 분기를 쳐서 기존 코드를 클래스화하건 패키징을 하던 해서 기존 코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코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다음은 기록입니다. 이제 자꾸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록을 남겨야지 이 변경 사정을 추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엔지니어가 이런 기록을 하나하나 남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경 사항을 할 때마다 모든 문서를 찾아가서 수정을 한다? 저희가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다행히 패스트 AP나 스프링 같은 툴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API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통해서 저희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 기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남길 수가 있고요. 별도의 문서를 남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저희 배민에서는 기수로 이제 코드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긴랩에서 머지 리퀘스트를 날릴 때 상세하게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적어둡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코드에서 브랜치를 딸 때 브랜치를 남겨서 이 브랜치를 타고 문서를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세 번째인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메시지에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문의 주신 티켓의 답변인데 시스템 변경 중이던 리소스입니다. 예, 이 질문은 어느 리소스였는지, 리소스가 어디서 쓰는 건지 질문이었겠죠. 현재 이제 카프카 컨슈머인데요. 카프카 컨슈머의 그룹 아이디에서 이게 어디서 쓰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네이밍에 남겨서 이제 이런 질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과 간단한 팁을 넘어갔으면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데이터 엔지니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아키텍처도 이제 데이터가 뺀 기본 엔지니어 아키텍처와 똑같은 형태죠. 확장성 있어야 되고, 데이터 변화에 따라서 스케일업이 가능해야 되고, 부하에 따른 동적 확장이 돼야 되고, 느슨한 결합으로 만들어야 되고, 장애 대비해야 되고요. 이걸 직접 구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저희에게 다행히 AWEK나 GK, 둘 다 쿠버네티스죠. 카프카와 같은 이런 조건들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도 이제 AWEK를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오전에 역시 저희 팀의 김정원 님이 발표하신 추천 시스템 팀 성장기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바로 만들고 파이썬을 만들고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애초부터 API가 다 개별로 분리돼서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비로소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천 로그나 클릭 로그, 뷰 로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리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이 기능별로 한번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로그나 클릭 로그로 분기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원천 로그에서 검색 로그로 바로 필터링을 하고 클릭 로그로 필터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를 놔두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단점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배민 실시간 반응형 프로젝트가 있었고 신규 프로젝트가 추가되면서 역시 검색 로그를 쓰게 된다면 동일한 검색 로그가 두 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배민 실시간형 반응형 추적을 했을 때 앞에 한 단계 더 원천 로그를 약간 트랜스폼한 토픽을 두려고 했었는데요. 이걸 만든다고 하면 약 연 30만 달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하나에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비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만약에 어느 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끔찍하긴 한데 원천 로그가 변형이 된다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도 변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도 다 변해야 되겠죠. 이건 앞서 말한 중복 문제랑 곁들어서 원래 한 번만 해야 되는 일을 두 번, 세 번 이제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게 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장점은 미리 분리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에 변경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해도 크게 어려움 없이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나 변경에 대해서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후속 작업에 있을 때 지금 뒤에 제가 다이나모DB와 SNS 하이브 등을 연결하는데요. 이렇게 연결해 놓은 부분을 추적해서 고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귀찮은 작업인데 이런 부분을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단점 3개, 장점 하나니까 분리를 왜 할까요? 제가 드디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던졌던 떡밥을 회수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를 뭐라고 했죠? 제가 이번 세션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서비스, 그러니까 제품에 나가는 관점에서 데이터 수집, 변형, 저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데이터 분리는 서비스 나가기 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의 데이터라고 하면 맨 처음에 단점이 말씀드렸던 중복,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작은 양의 데이터가 됩니다.
이게 작지 않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데이터는 재사용성도 크게 많지 않고 그렇게 부담되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이었던 데이터 원천의 변경. 사실 데이터 원천의 변경은 제가 끔찍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이 발생한다면 이런 서비스를 고민하기 전에 맨 처음에 원천 데이터 설계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단점도 크게 의미가 없고 세 번째 단점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세 번째 장점을 위해서 데이터 분리를 고민해 볼 만하겠죠. 데이터 엔지니어링 아키텍처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냥 두서없이 적은 부분을 그대로 놔뒀는데요. 이제 이게 DB 설계냐 싶을 정도로 각종 DB에 대한 정보와 이제 개발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아키텍처는 일반 아키텍처보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 아키텍처와 시스템 아키텍처를 둘 다 고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비즈니스 가치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데이터 수집, 변형, 저장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맨 처음에 원천 데이터로 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로 쓸 거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모델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마트나 피처 스토어를 쓸 거냐? 아니면 제품 적용을 위해서 마지막에 들르는 이제 중간 다리로 쓸 거냐? 이 목적에 따라서 저희의 데이터 아키텍처가 바뀔 거고 그에 적합한 시스템 아키텍처도 바뀔 겁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 목적을 생각하면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아키텍처를 만든다면은 이제 레거시 아니 다른 말로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